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의 운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당신이 지금껏 상식이라고 생각한 모든 의학 정보를 의심하라.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 지은이는 곤도 마코토, 옮기니는 이그나, 발행은 더난 출판사입니다. 이 책은 40년 동안 의사로 일해온 저자가 병원의 진료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폭로한 책입니다. 암은 절제하지 않아야 낫는다. 항암제는 대부분의 암에 효과가 없다. 건강검진은 백해무익하다 등 의료계의 상식을 뒤엎는 발언을 서슴지 않으며 과잉 진료로 이어지는 조기 암 진단이나 지나친 건강검진으로 인한 피해를 경고하며 병원과 약을 멀리함으로써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의 주장은 상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데요. 암 검진과 수술, 더 이상 함부로 받지 마라. 당신이 지금껏 상식이라고 생각한 모든 의학 정보를 의심하라. 편의점 가듯 병원 문턱을 밟는 사람들은 이 책을 읽기 전에 절대로 병원에 가지 마라 등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정보와 상식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2년 미국 의사회가 발간하는 어느 잡지에서 의료비와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5년 동안 조사한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된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조사 결과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죽을 확률이 높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병원에 자주 갈수록 불필요한 약이나 과도한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며 환자를 상품으로만 취급하는 의료 현실에서 자신보다 환자를 더 사랑한 의사의 진심 어린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습니다. 단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을 뿐인데요. 병원에 돈을 갖다 바치면서 온몸에 수액을 맞으며 고통 속에서 죽어갈 것인가?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마지막 순간을 평온하게 맞을 것인가? 어차피 피할 수 없는 죽음이라면 평온하게 집에서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으며 죽어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죽음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의사가 병을 만들고 환자를 만든다. 환자는 병원의 봉이 아니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혈압 130은 위험 수치가 아니다. 혈당치를 약으로 낮추면 부작용만 커진다. 콜레스테롤 약으로는 병을 예방할 수 없다. 암 오진이 사람 잡는다. 암의 조기 발견은 행운이 아니다. 암 수술하면 사망률이 높아진다. 한 번의 CT 촬영으로도 발암 위험이 있다. 의사를 믿을수록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 병을 고치려고 싸우지 마라.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감기에 걸렸을 때 항생제 먹지 마라. 항암 치료가 시한부 인생을 만든다. 암은 건드리지 말고 방치하는 편이 낫다. 습관적으로 의사에게 약을 처방받지 마라. 암 환자의 통증을 다스리는 법. 암 방치요법은 환자의 삶의 질을 높여준다. 편안하게 죽는다는 것은 자연스럽게 죽는 것이다. 암 검진과 수술 함부로 받지 마라. 암 검진은 안 받는 편이 낫다. 유방암, 자궁경부암은 절제 수술하지 마라. 위 절제 수술보다 후유증이 더 무섭다. 1cm 미만의 동맥류는 파열 가능성이 낮다. 채소 주스, 면역요법 등 수상한 암 치료법에 주의하라. 면역력으로는 암을 이길 수 없다. 수술로 인한 의료사고가 너무 잦다. 잘못된 건강 상식에 속지 마라.
체중과 콜레스테롤을 함부로 줄이지 마라. 영양제보다 매일 달걀과 우유를 먹어라. 술, 알고 마시면 약이 된다. 다시마나 미역을 과도하게 섭취하지 마라. 콜라겐으로 피부는 탱탱해지지 않는다. 염분이 고혈압에 나쁘다는 것은 거짓이다. 커피는 암, 당뇨병, 뇌졸중 예방에 좋다. 내 몸 살리려면 이것만은 알아두자. 건강해지려면 아침형 인간이 되라. 지나친 청결은 도리어 몸에 해롭다. 큰 병원에서 환자는 피험자일 뿐이다. 스킨십은 통증과 스트레스를 줄여준다. 입을 움직일수록 건강해진다. 걷지 않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독감 예방접종은 하지 않아도 된다. 내버려 두면 낫는다고 생각하라. 웰다잉,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4가지 습관. 희노애락이 강한 사람일수록 치매에 안 걸린다. 100세까지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설계하라. 당신도 암에서 예외일 수는 없다. 자연사를 선택하면 평온한 죽음을 맞을 수 있다. 죽음을 대비해 사전 의료 의향서를 써놓자. 과잉 진료의 현실을 되짚어보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이 책의 서문을 의뢰받았을 때 처음에는 주저하는 마음이 앞섰다. 저자의 주장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약간 과격하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주장을 꼽자면 항암제는 독이고 암치료는 고통만을 가중시킬 뿐이라는 내용이다. 매일 라디오 주치의 이충환입니다라는 프로그램과 9시 뉴스를 통해 의학 정보를 전하는 의학 전문 기자 입장에서는 균형 잡힌 시각이 가장 중요하다. 그동안 검증되고 의미 있으면서도 정확한 의학 정보를 전하려고 노력하는 나로서는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저자는 일본 유수이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이다. 이 책이 수많은 환자를 치료한 저자의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했다는 사실은 결코 가벼운 책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한다. 현대의학은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의 위험성을 갖고 있다. 로봇 수술 같은 첨단 치료 장비나 최신 암 치료기 등이 속속 도입되고 있지만 환자의 수명과 삶의 질이 나아졌는지는 한번 따져볼 일이다. 암은 우리나라에서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질병이다. 임종을 앞둔 말기암 상태에서도 항암제를 투여하는 경우는 비일비재하다. 암 환자가 숨지기 2개월 전에 1년 치료비의 절반을 쓴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저자는 암으로 고통받다가 죽는 것은 암 때문이 아니라 암 치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는 과잉 진료가 이루어지기 쉬운 환경인 만큼 이 책이 지니는 의미는 크다. 우리나라 국민의 병원 이용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병원 문턱이 가장 낮은 나라에 속한다. 3,000원만 내면 아무 때나 동네 의원에서 전문의를 만날 수 있다. 대기 시간이 좀 걸리기는 하지만 대통령 주치의처럼 소문난 명의한테도 1만 원 정도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유럽 각국은 복지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보다 병원 문턱이 높다. 네덜란드의 경우 감기 증상 때문에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려면 2, 3일이 걸린다.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해야 하고 당일 진료는 아예 받지 않기 때문이다. 더 큰 병원에 가고 싶어도 주치의가 허락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다. 주치의 제도가 국민의 병원 이용을 조절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상황이 다르다. 우선 병원 이용을 제어하는 주치의 제도가 없다. 진료비도 저렴하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조금만 아파도 병원을 찾는다. 의사들도 낮은 수가에서 수익을 내려면 환자를 많이 진료해야 한다. 그로 인해 간혹 필요 없는 검사나 시술이 시행되기도 한다. 구조적으로 과잉 진료가 나타나기 쉬운 환경인 것이다.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 성인의 27%가 만성질환으로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외래 진료 건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7배가 넘는다.
저자는 이 같은 모습을 편의점 가듯 병원에 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다. 문제는 과잉 진료의 폐해가 환자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사실이다. 저자는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을 강조한다. 감기에 걸렸을 때 약을 먹으면 7일, 약을 먹지 않으면 일주일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감기 바이러스를 죽이는 약은 없기 때문이다. 감기약은 통상 발열 등의 증상을 조절하기 위해 처방된다. 하지만 약은 우리 몸이 바이러스에 맞서 싸우는 힘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전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의 항생제 처방률은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의사들 탓만은 아니다. 오히려 환자들이 약을 요구하는 경우가 더 많다. 약을 잘못 쓰거나 과하면 독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저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의 기준치가 점점 낮아지는 것은 제약회사의 농간이라고 말한다. 저자의 이런 생각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다. 정상 수치가 내려가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환자가 늘어날수록 제약회사의 이익은 커지기 때문이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발견되면 먼저 운동이나 식습관 교정 등을 통해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살을 빼고 근력 운동을 통해 근육이 늘어나면 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정상화된다. 그러나 주위에서 그런 사람들을 찾기는 쉽지 않다. 꾸준히 운동을 하고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상당한 의지를 갖고 시작을 해도 열의 9은 실패한다. 사람들이 습관을 바꾸는 것보다는 약을 복용하는 것을 훨씬 쉽게 생각한다는 말이다. 저자는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조금 높아도 건강에 큰 이상을 일으키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혈압이 상승한다고 말한다. 노인의 경우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보다 낮으면 사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이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진 진실이다. 페니실린 같은 항생제가 나온 이후 인류의 평균 수명은 수십 년이나 늘었다. 인류의 수명을 늘린 또 다른 약으로는 고지혈증 치료제가 꼽힌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면 동맥경화를 가속화시켜 심장병이나 뇌졸중 등으로 이어진다. 운동이나 식습관으로도 조절이 안 되면 약을 써서라도 콜레스테롤 수치는 철저히 조절할 필요가 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환자들 중에는 많은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치료제를 한꺼번에 먹는 사람도 종종 있다. 이렇게 여러 약을 복용하다 보면 약물의 상호작용으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진다. 따라서 가능한 한 약을 복용하지 말라는 저자의 주장은 너무 약에 의존하지 말라는 수준으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실제로 약을 여러 알 복용하기보다는 규칙적인 운동,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약을 최선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건강검진이 가장 활성화된 나라이다. 우리나라의 암치료 성적은 미국보다 훨씬 더 우수하다. 이는 건강검진을 통해 조기에 발견된 암이 많기 때문이다. 완치로 보는 5년 생존율이 위암, 대장암 등 주요 암에서 70에서 80%를 넘긴다. 그러나 이런 치료 성적에 대해 한 번쯤 의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혹시 가만히 내버려 두어도 되는 암을 검진을 통해 미리 발견해 수술한 것은 아닌지 말이다. 조기 암이 많을수록 전체 치료 성적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불필요한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입는 피해이다. 굳이 필요 없는 수술인데도 장기를 떼어냈다면 환자는 평생 불필요한 후유증에 시달리게 된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문제이다. 또 다른 건강검진의 폐해는 방사선 피폭이다. 검진에서 많이 사용되는 CT는 피폭량이 흉부 X선 검사의 100배가 넘는다.
특히 전신암 검사로 통용되는 PET-CT의 경우 한 번 검사에 흉부 X선 검사의 200배,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의 20배를 넘어선다. 방사선은 담배와 함께 대표적인 발암물질이다. 담배 연기를 들이마시는 양에 비례해 암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처럼 방사선 피폭도 마찬가지이다. 진단을 위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공 방사선에는 적게 노출될수록 좋다. 조금 살집이 있는 사람이 더 오래 산다거나 기름진 음식을 너무 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의견은 최근의 연구를 통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 특히 비타민 보충제 무용론에 대해서는 나도 저자와 같은 생각이다. 이 책에 나온 핀란드 쇼크가 대표적인 예이다. 남성 흡연자를 대상으로 베타카로틴을 복용하게 한 결과 폐암 발생률이 18%나 증가했고 사망률도 8% 높아졌다고 한다. 비타민이 암이나 심장병 예방에 효과가 없고 사망률도 낮추지 못한다는 사실은 권위 있는 연구들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비타민 E의 경우는 뇌출혈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소금이 고혈압에 나쁘지 않다거나 독감 백신을 맞을 필요가 없다는 저자의 주장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짜게 먹는 습관은 혈압을 상승시키고 위암의 원인이 되며 콩팥에도 좋지 않다. 독감 백신의 경우 건강한 사람은 굳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지만 노약자의 경우 폐렴 합병증을 줄이기 위해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것이 좋다. 결론적으로 말하건대 부디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기를 바란다. 이 책은 자연 치유력을 높이기 위한 최소 의료를 지향한다. 불필요한 약이나 시술로부터 우리 건강을 지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을 읽고 나면 내가 받고 있는 검사나 치료가 혹시 과한 것은 아닌지 한 번쯤 짚어보게 된다. 아울러 약에 의존하기보다 운동을 시작하거나 생활 습관을 바꿀 마음이 생긴다면 이 책이 지니는 가치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본다. 문제는 병이 아니라 치료법이다. 어느 날 환자가 찾아와 내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저 죽을 뻔했습니다.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는데 몸 상태가 안 좋아져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어떻게 낫기는 했지만 정말 무섭더군요. 나는 이렇게 조언했다. 그건 예방주사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맞지 마세요. 그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그런데 다음에 그 사람이 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올해도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만담 같은 이야기이지만 병원에 있다 보면 실제로 이런 일들을 자주 겪게 된다. 불길로 날아드는 나방처럼 스스로 의사에게 달려들어 생명을 잃거나 목숨을 단축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말이다. 일본인은 세계에서 병원을 가장 좋아하는 국민이다. 1년에 평균 14회 정도 병원을 찾는데 이 수치는 선진국의 2배 이상이나 된다. 건강검진이나 암검진도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부지런히 검사를 받는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어떻게든 해줄 거야. 병에 대해서는 의사가 전문가니까 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방법도 잘 알고 있을 거야. 사람들 대부분이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의사를 믿고 따르기 때문에 죽을 뻔한 경험이 있더라도 다시 의사를 찾는다. 감기약도 항암제도 병을 낫게 하지는 못한다. 의사는 정말로 당신의 병을 예방하거나 고쳐주는 것일까? 의사인 내가 말하는 것이 거북하긴 하지만 답은 아니다이다. 감기, 두통,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중, 부정맥, 암 등 질병의 90%는 의사에게 치료를 받는다고 해도 낫거나 회복이 빨라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부작용이나 후유증의 위험은 매우 크다. 예를 들어 감기 바이러스의 작용에서 감기를 치료하는 감기약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다. 열을 낮추는 해열제나 기침약 등 불쾌한 증상을 일시적으로 진정시키는 대증요법의 약은 몸을 잠시 편하게는 해주겠지만 회복은 오히려 더디게 한다. 발열이나 기침 같은 증상은
전부 우리 몸이 바이러스를 몰아내려고 싸우고 있는 신호이다. 대증요법 약은 이런 우리 몸의 치유력을 방해할 뿐이다. 독감 백신이나 리렌자, 입안에 뿌려 들이마시는 세계 최초의 흡입식 독감 전문 치료제 같은 치료약은 실제로 독감을 예방했다거나 치료했다는 의학적 증거가 없다. 기껏해야 효과가 기대된다는 수준이다. 한편 감기약이나 독감 백신의 부작용으로 사망한 사람은 상당수에 이른다. 고혈압 기준치를 조작해 치료약의 매출을 증가시킨다. 일본의 경우 고혈압 환자는 4천만 명, 고콜레스테롤 혈중 환자는 3천만 명, 당뇨병은 예비군을 포함해 2,300만 명에 달한다. 이러한 수치만 보면 일본에는 엄청난 수의 병자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이런 상황을 약을 팔기 위한 제약회사와 의사의 속임수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이 정도부터는 치료하는 편이 좋다라는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특별한 근거도 없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160mmHg였던 최고 혈압의 기준이 2000년에는 140mmHg로 2008년의 대사증후군 검진에서는 130mmHg까지 내려간 상태이다. 나이가 들면 대개 혈압이 높아지기 마련이다. 50세가 넘으면 최고 혈압 130mmHg는 일반적인 수치이다. 하지만 현행 기준에 따르면 이 수치로도 고혈압 환자가 되어 혈압 강화제로 치료받는 처지가 된다. 그 결과 약품업계는 큰 이익을 보게 되었다. 1988년에 약 2천억 엔이었던 혈압 강화제 매출이 2008년에는 1조엔을 넘어섰다. 20년 동안 매출이 무려 6배나 뛰어오른 것이다. 그야말로 혈압 상술의 대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로 마찬가지이다. 이 수치가 높은 편이 오래 산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에 밝혀졌지만 기준치는 좀처럼 높아지지 않고 있다. 스타틴 계열의 콜레스테롤 저하제는 연간 2,600억 엔에 달하는 물량이 판매되고 있다. 콜레스테롤 관련 의료비는 그 금액의 3배에 달한다고 한다. 문제는 혈압 강화제나 콜레스테롤을 약으로 낮추면 수치는 개선되어도 생명을 단축할 위험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적으로 실시된 수만 명 규모의 추적 조사에 의해 명확히 밝혀진 사실이다. 대부분의 암은 치료할수록 생명이 단축된다. 암의 90%는 치료하는 것보다 그냥 방치하는 편이 건강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유명한 아나운서였던 이스미 마사타카는 자신이 악성 스킬스 위암이라는 사실을 밝힌 뒤 대수술을 받고는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20년 동안 150명 이상의 암 방치 환자를 지켜보았지만 스킬스 위암이라도 몇 개월 만에 사망한 경우는 단 한 사람도 없었다. 평소대로 생활하면서도 3년에서 길면 9년 동안 살다가 사망한 환자들도 몇 명이나 된다. 항암제는 맹독이다. 항암제의 효과란 암덩어리를 일시적으로 작게 하는 것일 뿐 암을 치료하거나 생명을 연장하는 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일본인의 암은 대부분 위암이나 유방암처럼 덩어리로 이루어진 고형암으로 그런 암에는 항암제가 아무런 효과도 발휘하지 못한다. 고통스러운 부작용을 일으키거나 수명을 단축하는 작용만 할 뿐이다. 그러면 암 검진은 어떨까? 그 역시 유효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암을 아무리 조기 발견, 조기 치료해도 1960년부터 암으로 인한 사망자의 비율은 떨어지지 않고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증상 없이 검사에서 발견된 암은 대부분 생명을 앗아가지 않는 유사암이다. 진짜 암이라면 이미 전이가 되었을 것이므로 절제수술이나 항암제 치료를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즉, 유사암이든 진짜암이든 암은 될 수 있는 한 방치하는 편이 편안하게 더 오래 살 수 있다.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의사들. 주변을 둘러보면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생명을 잃거나 장애가 생기는 일이 드물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나운서 이스미 마사타카의 예처럼 활기차게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암이 발견되어 수술이나 치료를 받고는 몇 달 만에 사망하는 비극은 여전히 자주 일어나고 있다. 그 환자들이 죽기 직전까지 겪는 투병의 고통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엄청난 권태감, 구토, 탈모, 급격한 쇠약증 등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된다. 사실 위암, 식도암, 간암, 자궁암 같은 암은 방치하면 고통을 겪지 않는다.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는 이유는 불필요한 암치료 때문이다. 그런데도 의사들은 찾아온 환자들에게 암은 무서운 병이니 즉시 치료해야 한다고 속삭인다. 이는 암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건강검진에서 대사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고 조깅을 시작했다가 심근경색으로 돌연사하거나 뇌검사에서 동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을 했는데 전신마비가 되는 등 병원에서 검사나 치료를 받고 수명이 단축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어찌 보면 의사는 폭력배나 강도보다 무서운 존재이다. 폭력배는 보통 일반 사람들을 죽이거나 신체 부위를 절단하지는 않는다. 강도도 대개는 돈만 빼앗는다. 하지만 의사들은 환자를 위협해서 돈을 내게 할 뿐만 아니라 환자의 몸을 상하게 하거나 생명까지 잃게 한다. 약을 잘못 쓰면 치명적인 부작용을 초래한다. 나도 어렸을 적에는 열이 날 때 개업의인 아버지께 주사를 맞았다. 말라리아에 걸려 고열이 났을 때는 항생물질을 지나치게 투여받은 탓에 다리 근육이 변성되어 무릎이 구부러지지 않아 근육 구축증에 걸릴 뻔한 적도 있다. 그 때문에 나는 한동안 다리를 절고 다녀야 했다. 물론 말라리아가 나은 것은 항생물질 덕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치료에 도움이 되기는 해도 부작용으로 장애가 발생할 위험도 있다. 그럼에도 아버지와 나는 의학을 굳게 믿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던 초등학교 고학년 때에는 같은 반 친구를 10명이나 데리고 와서 아버지께 예방주사를 놔달라고 부탁한 적도 있다. 당시 아버지께서는 그런 나를 혼돈내지 않고 친구들에게 주사를 놔주셨기에 나는 속으로 우쭐거리기까지 했다. 이후 나는 아버지의 뒤를 따라 의학의 길을 선택했다. 학교에 다니면서 결혼도 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내 아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약을 먹였다. 약을 잘못 써서 생기는 해로움에 대해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약이 우리 몸에 얼마나 심각한 해를 끼치는지를 알게 된 것은 의사가 되고 나서였다. 많은 아이들이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의 부작용으로 인해 뇌에 장애가 생겨 하룻밤 사이에 치매 상태가 되거나 생명을 잃기도 한다. 독감 백신이나 해열제에는 병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힘이 없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정말이지 등골이 오싹했다.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을 해왔는지 깨닫게 된 것이다. 이 같은 사례를 계기로 나는 의료의 좋은 부분만 취하고 위험은 피하는 방법을 찾아야겠다. 쓸데없이 고통스럽기만 한 치료나 비참한 죽음은 하나라도 줄이고 싶다라는 간절한 바람을 가지게 되었다. 의사의 친절에 가려진 불편한 진실. 사람들은 재채기가 나오면 곧바로 병원에 달려가고 의사는 진짜로 감기 기운이 있다는 소견만으로 기침약, 해열제, 염증약, 항생물질, 위장약 등 약을 무더기로 처방한다. 어디 그뿐인가? 혈압을 한번 재볼까요? 아, 혈압이 조금 높군요. 약을 먹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혈당치도 염려되네요 라며 검사를 줄줄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 환자들은 이런 의사의 말에 친절한 선생님이라며 고마워한다. 그리고 매년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건강검진이나 암 검사도 규칙적으로 받는다. 혈압이 높다거나 폐에 음영이 보인다는 소견을 들으면 새파랗게 질려서 의사에게 들은 대로 약을 먹고 정밀검사를 받는다. 특히 암 진단을 받으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 등의 표준 치료를 의사가 권하는 대로 순순히 받아들인다. 환자들은 의료도 비즈니스이며 그것이 의사에게 생계수단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현재 의사들 대부분은 병자를 가능한 한 늘려서 병원으로 끌어들이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한마디로 의사의 가머니설에 넘어가는 당신은 의사의 봉인셈이다. 당신의 중요한 시간과 돈을 의사에게 바치는 것을 넘어 생명까지 단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병원에 자주 가는 사람일수록 빨리 죽는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사망률은 높아진다. 흥미로운 최근의 데이터 한 가지를 소개해볼까 한다. 2012년 미국 의사회가 발간하는 어느 잡지에 만족의 대상이라는 기사가 실려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의료보험에 가입한 미국인 5만 명의 의료비와 건강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그들을 5년 동안 추적 조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미국인 5만 명이 병원에 간 횟수는 1년에 평균 5회 정도이며 1년 동안 받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환자의 만족도는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별로 평가했다.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주는가? 이야기 쉬운 말로 설명하는가? 환자가 이야기한 것을 존중해 주는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진찰하는가? 직원들의 서비스는 만족스러운가? 당연한 말이지만 친절한 병원이나 의사에게 정성스러운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일수록 만족도는 높다. 위 설문조사 결과를 4등급으로 나눴더니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가장 낮은 그룹보다 입원 일수가 9%가 많았고 의료나 약에 소비하는 돈도 9%가 많았다. 의료 서비스에 만족하는 사람의 경우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몸에 어떤 이상이 있으면 곧장 의사에게 진찰을 받고 좋은 약을 먹거나 빨리 입원하는 성향이 있다. 그런데 4, 5년 동안 전체 조사 대상자를 추적 조사한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그룹은 만족도가 가장 낮은 그룹에 비해 사망률이 26%나 높았다. 병원이나 약에 많은 돈을 쓰고 입원 기간이 길수록 수명이 단축되다니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아마 미국 의사회는 이런 결과를 세상에 밝히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의사의 말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40년 동안 의사로서 일을 해온 내가 무엇보다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병원에 자주 갈수록 약이나 의료 행위로 수명이 단축되기 쉽다는 사실이다. 의사를 찾아가면 갈수록 검사를 자주 하게 되고 그 결과 이상이 발견되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게 된다. 암이 발견되면 수술, 항암제, 방사선이 표준 치료 방식이라는 말로 다짜고짜 소중한 위나 자궁을 잘라내거나 죽을 만큼 고통스러운 항암제 치료를 하게 된다. 그 치료로 인한 스트레스도 엄청나고 그야말로 몸에 나쁜 일만 행할 뿐이다. 대부분의 약은 병을 고치는 힘은 없고 부작용은 크다. 감기약이나 해열제라도 아나필락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폐암 치료용 항암제 1회사의 경우 승인 후 3년 동안 이 약을 복용한 약 86,800명의 환자 중 58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사망했다. 암보다 약이 훨씬 무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개복 수술을 할 때 복막을 건드리면 즉시 상처가 생겨 유착이 일어난다. 그로 인해 장이 막히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정상세포의 경계가 무너진 곳에 암세포가 끼어들어 증식하기 쉬워진다. 내가 의사가 된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암은 수술이나 항암제로 치료된다고 굳게 믿고 있었다. 하지만 수많은 환자를 지켜보면서 장기를 절제해도 암은 낫지 않고 항암제는 고통을 줄 뿐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있지만 의료 행위에 대해서만큼은 믿지 말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노화 현상을 질병으로 봐서는 안 된다. 노화와 질병을 구분하라. 나는 의사이지만 수십 년 동안 골절인 줄 착각했을 때 말고는 병원에서 그 어떤 검사나 진찰을 받은 적이 없고 약도 치아 문제로 진통제를 복용한 것 외에는 먹은 적이 없다. 집에 혈압계도 없어서 내 혈압이 얼마인지도 모른다. 현대사회에서 성인이 걸리는 질병은
대부분 노화 현상으로 의사에게 치료를 받거나 약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996년 후생성은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중, 당뇨병 등의 성인병을 생활습관병으로 부르기로 했다. 좋지 않은 생활습관 때문에 그런 병에 걸린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건강검진을 의무화해 대사증후군을 마치 범죄인 양 단속하고 혈압이나 혈당치가 기준치에서 벗어나면 약으로 수치를 개선하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엄격하게 지도 관리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질병의 근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저항을 한들 억지로 강을 거슬러 올라가는 셈이다. 즉, 생활습관병보다는 성인병이라는 표현이 본질에 훨씬 더 가깝다. 사람들은 대개 몸이 어딘가 좋지 않을 때 어떤 변명으로 규정되면 비교적 안심하는 반면에 나이 탓이라고 하면 언짢아 한다. 하지만 몸도 자연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편이 좋다. 노화란 세포의 유전자에 상처가 생기고 그것이 축적되어 몸에 여러 가지 장애를 일으키는 육체적 변화이다. 앞에서 말한 성인병 외에 발목의 통증, 암, 부정맥, 골다공증, 갱년기 장애, 기미, 주름, 탈모, 치매 등이 전부 노화 현상으로 이 같은 진행이 빠른 사람은 20대부터 조금씩 몸에 이상을 느끼기 시작한다. 집이나 차가 오래되면 망가지듯이 우리 몸도 나이가 들면 여기저기 이상이 나타난다. 하지만 집과 차는 수리할 수 있어도 인간의 몸은 새롭게 고치거나 부품을 교환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요즘 한창 안티에이징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라는 것이 결국 별 도움이 되지 않거나 화장이나 성형처럼 겉모습만 바꾸는 것일 뿐이다. 아무리 보톡스 주사로 주름을 편다 해도 피부는 해마다 착실하게 수분량이 감소되어 주름이 늘어간다. 따라서 어느 정도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자연의 섭리이니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증상과 잘 사귀어 나가는 것이 합리적인 태도이다. 고혈압이나 고콜레스테롤 혈중처럼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증상에는 의미가 있다. 늙어간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필요한 변화인 것이다. 그러니 이런 증상을 함부로 약을 사용하여 억눌러서는 안 된다. 혈압 및 콜레스테롤 수치는 높은 편이 오래 산다. 뒤에서 설명하겠지만 나이가 들면 혈관은 탄력이 떨어지고 딱딱해지기 때문에 혈압이 조금 높아야 혈액이 우리 몸 구석구석까지 잘 흘러간다. 몸에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려면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 혈액이 하반신에 머물러 있지 않고 원활하게 우리 몸 전체를 순환하기 때문이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를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줄이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오래 산다. 스테이크나 생선의 뱃살 같은 음식을 콜레스테롤 수치 때문에 일부러 피할 필요는 없다. 당질도 뇌의 중요한 에너지원 중 하나이므로 무조건 섭취를 제한할 필요는 없다. 맛있는 것을 먹는 즐거움은 살아가는 의욕이 되어 장수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자. 그리고 손, 발, 머리를 부지런히 움직여 몸이 녹슬지 않도록 한다. 또한 희노애락을 충분히 표현하고 오감을 계속 활성화하자. 최고의 건강법은 몸과 감각을 정체시키지 않는 것이다. 3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지 마라.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나는 모든 환자들에게 한 번에 3종류 이상의 약을 처방하는 의사는 믿지 말고 5종류 이상의 약을 한꺼번에 먹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누누이 강조하곤 한다. 약을 몇 종류나 복용하면서도 늘 몸이 좋지 않다는 환자나 고령자 중에서 치매나 현기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약을 전부 중단하라고 조언한다. 약의 복용을 그만둬도 약 효과는 얼마간 지속되면서 자연스럽게 떨어지므로 금단 증상이 일어나는 일 없이 몸 상태가 거의 호전된다. 약은 독이다. 모든 약에는 부작용의 위험이 있다. 소량을 단기간 복용하는 정도라면 간이나 신장이 약의 독성을 처리해주는 경우가 많지만 약의 복용이 습관화되면
틀림없이 부작용이 나타난다. 그리고 단기간이나 소량이라도 약이 독인 이상 복용하는 사람의 건강 상태에 관계없이 언제 부작용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채 병이 진행되고 있거나 신경계나 심장의 생리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 약을 복용하면 그 즉시 쇼크사하는 경우가 있다. 심지어 별 생각 없이 먹고 있는 시판 중인 감기약조차 중대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약해는 부작용이 아니라 주작용이다. 실명, 목숨을 앗아가는 폐렴 등 심각한 약해가 일어나고 있는데도 이런 일이 어둠 속에 묻혀버리는 것은 의사나 제약회사가 병사라고 거짓 보고를 하거나 환자 측도 약의 부작용이라고는 생각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는 흔히 약의 부작용이라고 부르는 것은 약해가 일어났을 때를 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즉, 약의 작용은 전부 주작용이며 병을 치료하기는커녕 오히려 병을 가져오거나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위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서양 의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 의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의사의 규칙이라는 책이 있다. 일본의 의사나 환자들이 이 책을 보면 뒤로 나자빠질 만한 내용이 많은데 그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것이 다음과 같은 약에 대한 경고이다. 가능한 한 모든 약의 사용을 중단하라. 그것이 어렵다면 최대한 약을 줄여라. 먹는 약의 수가 늘어나면 부작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4종류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는 환자는 의학 지식이 미치지 못하는 위험한 상태에 있다. 고령자 대부분은 약을 중지하면 몸 상태가 좋아진다. 일본에서는 국가의 약해 방지 대책이 너무 안일하고 약사법의 규제도 느슨해서 지금도 엄청난 양의 약이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 일본에서 유통되는 약의 종류는 다른 국가와 비교해봐도 압도적으로 많다. 세계보건기구는 약이 270종류만 되어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허가받은 약만 해도 1만 종 이상이나 된다. 일본인의 2010년도 의료비 총액은 36조 6천억 엔으로 총 약제비 비율을 대략 23.6%로 잡으면 1인당 선진국 평균의 약 2배를 약값에 쏟아붓고 있는 셈이다. 약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약을 먹지 않으면 재채기 하나도 진정되지 않는 사람이 많은 데다가 경제 혼란이 예상되고 대기업 보호 우선 등의 문제가 있어서 이런 조치가 하루아침에 실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규칙을 읽어보면 환자는 틈만 나면 여러 명의 의사로부터 약을 처방받아서 그 약들을 한꺼번에 털어넣는다라는 내용이 나온다. 어느 나라에서든 약에 사로잡혀 있는 환자들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의사에게 살해당하지 않는 47가지 방법을 들려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